이제 3회 모의고사 2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환자의 자세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쵸? 척추 손상이 의심되진 않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취해주는 자세, 이거는 뭐예요? 1초 컷으로 풀어줘야 되는 찌과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옆으로 돌려눕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부터 분비물 배출을 돕고 구토물이 허파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자세입니다. 앙화이는 똑바로 눕는 것, 트렘델레버그는 다리만 올려주는 것, 그리고 술 굴곡이는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를 사용하는 경우 지도의사를 선임한다. 지도의사를 꼭 선임을 해야 됩니다. 운용자가. 요것도 법에 있으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것도 기억하세요. 제가 일부러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냈어요. 이것도 같이 문제를 읽으면서라도 공부하시라고. 다음 중 지도의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찾아볼게요.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지도, 이거 하라고 지도의사 있는 거죠. 응급구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해진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 다 하는 거고요. 응급 환자에게 사용된 장비의 적절성 평가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재난 발생 시 구조 구급 활동에 있어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 2023년에 또 풍수해, 지침 추가됐죠. 풍수해 자연재난으로 추가가 됐으니까 요것도 잘 읽어보시고요. 페이지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489페이지, 그쵸? 저는 기본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지침에 충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침을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인 1조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3인인 경우에는 안전점검관 1명을 지정한다. 이거 맞습니다. 단독 구조 활동이 어려워요. 지금 나밖에 없어요. 단독 구조 활동이 어려워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럼 지원 소방역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서 기다린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현장을 떠나면 안 돼요. 물론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긴 하지만 현장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뭘 도와줘야 되는지, 이 다른 어떤 지원 소방력이 왔을 때 뭐부터 빨리빨리 하면 되는지를 현장을 떠나 있으면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쵸?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특수한 상황에 맞게 통신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 맞고요. 진입해서 환자에게 접근하는 경우에 안전선을 결착합니다. 서로 몸에 끈을 묶고, 그리고 퇴로를 확보해요. 혹시라도 만약에 어떤 더 큰 재난이 닥칠 경우에 퇴로를 확보를 해야 빨리 대피를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답이 맞아요. 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MASS 마스 중증도 분류 중에 솔트 단계의 IDME 분류법에 따라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뭐냐? 이것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쵸? 자, 마스. 먼저 볼게요. 중증도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마스는 일단 무브, 그쵸? 이동. 그리고 얘는 어세스. 얘는 솔트. 그쵸?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리고 얘는 샌드.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이동시키고 남아있는 환자한테 접근을 해서 이제 환자를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송시킬 수 있는 긴급한 환자부터 빨리빨리 보낸다. 이게 MASS 중증도 분류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분류 솔트에서 다시 또 나뉘어요. I, D, M, E 분류법에 따라서 옳게 짝지어진 게 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이제 딱딱딱 답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임미디에이트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지금? 얘는 긴급이죠. 그쵸? 얘는 레드예요. 지금 우리는 옳게 짝지어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땡. 딜레이는 뭐예요? 얘는 응급. 얘는 옐로우. 색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땡. 미니멀은 뭐예요? 미니멀은 얘는 누구예요? 비응급, 그린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미니멀 레드라고 해놨어요. 얘도 땡.
그럼 expectant 이건 뭐예요? 블랙. 이거는 사실 어떤 처치를 하거나 해도 거의 소생 확률이 없는 그런 분류를 말합니다. 그쵸? 사망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소생의 어떤 지원이나 자원을 투자해도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 그런 것을 이제 expectant라고 해서 블랙 표시를 해요. 그래서 답은 4번. 답은 4번이다.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하게 잘 알아두시고 제가 밑에 있는 설명에다가 자세하게 기록해 놨으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트리에이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증도 분류는.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도 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나 지침서 참고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저는 모의고사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를 잘 읽어보고 답과 해설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제가 대부분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다음에 없더라도 4회, 5회에 정확하게 다 써놨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보기의 설명 중 위험한 상황이 의미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경증의 환자가 직접 15분에서 30분 이내로 응급실을 내원했고 경증 환자가 붐비는 상태에서 긴급 환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 자, 이 위험한 상황을 뭐라고 부르니? 라는 거예요. 이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증도 분류 원칙을 적용해서 환자를 분산을 합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재해가 닥쳤을 때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트리에이지를 사용해서 분류를 하는 거죠. 자, 얼마 전에도 그죠? 참사가 있었죠.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발생을 했어요. 그쵸? 이게 뭐냐면 이 위험한 상황은 뭐예요? 경증 환자가 다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가의 자동차나 그쵸? 그리고 자기 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다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작은 의료기관에 가는 것보다는 큰 대형 의료기관의 응급실로 방문을 합니다. 큰 대형 의료기관에 1차 파동으로 사람들이 경증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증 환자들한테 우리 구조요원들, 구급대원들이 막 CPR하고 지혈하고 압박하고 막 처치를 막 해요. 그런 처치를 하는데 보통 얼마가 걸려요? 30분에서 60분이 걸리죠. 경증 환자들이 도착하는 데는 15분에서 30분이 걸려요. 이 경증 환자들이 먼저 걸어서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증 환자들이 진짜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 경증 환자들이 잔뜩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1차 파동, 이미 경증 환자가 붐비는 상태에서 다시 중증 환자, 긴급 환자가 들어오는 것을 이중 파동 효과라고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밑에 해설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세요. 이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트레이지 중증도 중요하다, 환자 잘 분류해라, 잘 평가해라, 사정해라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응급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발생을 해요. 심폐소생술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자, CPR을 하고 나서 늘 항상 좋은 상황만 있으면 너무 해피한 세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볼게요. 흉곽내 장기 손상,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죠.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늑골, 흉골, 골절, 제일 많이 나타나죠. 폐출혈, 그쵸? 폐에도 손상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CPR을 해서 기도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답은 뭐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말이네. 답은 4번. 이럴 때 좀 많이 헷갈리죠. 아, 이거 진짜 다 맞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또 여기서 고민을 한참 하게 돼요. 자기의 어떤 지식에 믿음을 가지고 다 맞는 답은 다 맞는다고 체크하시면 돼요. 뭐 하나 또 틀린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지 마시고. 문제에 많이 시간을 우리가 쏟을 시간이 없죠? 문제를 풀다 보면, 그쵸? 자, 의식 수준의 평가 도구인 AVPU 분류에 따라서 환자가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 장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구두 지시에는 반응을 한대요. 어럴트하지가 않은 상태인가 봐요. 구두 지시에 반응하는 건 뭐예요? 이거 1초 컷으로 풀어야죠. 그죠? 이거는 버발 스티뮬리. 구두 지시에 반응한다 라고 해서 2번. 나머지 AVPU가 뭔지는 밑에 쭉쭉쭉쭉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28번. 성문상 기도 유지기 삽입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문상 기도 유지기 삽입 시 성문상 기도 유지기는 뭐예요? 성대 바로 위에 기도 유지기를 넣는 거예요. 인투베이션을 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하기 직전에 인투베이션 할 때까지 기도를 잠깐 유지하는 그런 기도 유지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4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뭐가 있냐면 자, 킹 LTS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썼었던 후드 마스크, 라링지알 마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코브라 페리라링지알 에어웨이가 있고요. 요새 많이 쓰는 게 이제 아이겔. 자, 이 3가지는 다 공기 주입이 필요한 성문상 기도 유지기입니다. 그런데 아이젤은 그냥 쑥 밀어 넣기만 하면 돼요. 공기 주입도 안 해요. 그래서 얘는 공기 주입이 필요 없어요. 정말 가볍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4시간 이상 지속하면 안 돼요. 그쵸? 4시간 이상 지속을 할 거면 차라리 인투베이션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이젤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쵸? 4시간 이상 지속을 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요거는 또 아이젤은 L튜브도 같이 삽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이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그렇지만 나머지도 다 성문상 기도 유지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4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주의사항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삽관 시간이 30초 이상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 맞아요. 그쵸? 30초 이상 경과하면 안 되겠죠. 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요 3가지는 튜브를 낀 다음에 얘를 고정하기 위해서 에어를 주입을 합니다. 커프에 최대한 공기를 주입한다. 이게 맞아요? 틀리죠? 각각의 이 성문상 기도 유지기마다 필요한 공기 압력이 있고 공기의 양이 있어요. 그 양을 준수해서 공기를 주입을 합니다. 무조건 안 빠지게 하려고 최대한 공기를 주입하면 어떻게 돼요? 점막, 기도잖아요. 그쵸? 점막이잖아요. 압력을 많이 가하게 되면 그 점막의 괴사와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기도 유지가 어렵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어요. 적정량의 공기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자, 튜브를 제거할 때는 공기를 완전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익스튜베이션을 할 때 다시 또 손상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 이송 중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자, 성문상 기도 유지기를 삽입을 했어요. 구급대원이 가서 삽입을 하고 나서 구급차에 이제 이송하게 될 때는 계속적으로 튜브의 위치가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대 바로 위쪽에다가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CPR을 하거나 막 어떤 처치를 할 때 아무리 공기를 주입을 해서 고정을 시켜놨다고 하더라도 인투베이션처럼 기관 내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송 중에 튜브의 위치를 계속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하시면 돼요. 각각의 그 기도 유지기 어떨 때 쓰는 거고 각각의 뭐 색깔, 사이즈, 그리고 뭐 이거는 체중에 의해서 하는 건지 키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다 나눠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좀 주의 깊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실제적으로 응급 상황에 나갔을 때 어떤 기도 유지기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지를 고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다음 볼게요. 수축 기압이 90mmHz 이하가 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축 기압이 90,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여기서 아닌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1초 컷으로 고르면 돼요. 3번. 뇌내압의 증가는 뭐예요? 얘는 사실 고혈압이죠. 얘는 혈압의 증가예요. 얘는 혈압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상승이 되는 거죠. 얘는 지금 혈압이 떨어지고 있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혈압이 저하되고 있어. 자, 심부정맥에서도 혈압이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근 수축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짜낼 수 있는 게 이제 펌핑이 점점 약해지면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90mmH 이하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수축기압이 떨어질 수 있고 저산소증도 마찬가지고 폐부종도 마찬가지예요. 다 수축기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뇌내압의 증가는 혈압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다음 심전도의 소견이 나타내는 질환에 대해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심전도 딱 보면은 나와야 돼요. 얘는 심실빈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실빈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을 골라봐 이거예요.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을 주의해서 잘 기억을 하세요. 심실빈맥은 그래도 심전도를 보니까 어때요? 규칙적인 어떤 모양이 있어요. 그쵸? 근데 심실세동은 정말
진짜 제가 조금 더 오버해서 그리면 이렇게 파도 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바로 디피브레이터를 사용해서 재세동을 해야 돼요. 전기 자극을 줘야 돼요. 그건 뒤에서 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심실빈맥이 나타났을 때 해야 되는 거 어떤 거야? 어떤 거니? 이거 어떤 질환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옳지 않게 설명한 거 찾아볼게요. 3개 이상의 심실 조기박동이 1분에 100회 이상으로 연속해서 나타난다. 맞아요. 심장이 펌프 기능을 거의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의식 상실과 맥박과 혈압이 잡히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막 맥박이 이렇게 많이 뛰는데 잡히지 않는다니요. 심장의 수축력이 너무나 감소했기 때문에 맥박과 혈압이 거의 잡히지 않아요. 그거는 무맥성 심실빈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것도 맞는 말. 자, 치료는 리도케인, 프로카나이마이드, 그리고 아미오다론 등 정맥 투여한다. 이거 3가지 다 뭐예요? 얘네 다 뭐 말하는 거예요? 항부정맥제. 항부정맥제 약물을 말하는 거예요. 심실빈맥도 부정맥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투여할 수 있어요. 자, 심장의 전기전도계에 문제가 생겨서 무질서한 율동으로 박동했고 심장이 떨리기는 하지만 혈액 공급이 안 된다. 심장이 막 발발발발발발발 떨리는 상태를 얘라고 해요. 심실세동. 그래서 4번은 심실세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4번은 심실세동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다음은 쇼크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을 보도록 할게요. 옳지 못한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크의 첫 번째 활력 징후의 변화는 혈압 저하다. 그래서 혈압 저하를 우선으로 확인한다. 물론 쇼크의 첫 번째 활력 징후, 쇼크의 징후는 혈압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활력 징후는 뭐냐면 맥박의 증가입니다. 맥박의 증가를 일단은 우선으로 봐야 돼요. 일단 1번부터 틀렸네요. 땡! 일단 답은 골랐어요. 그래도 공부해야 되니까 문제를 다 읽어볼게요. 적절한 기도 유지와 100% 산소 공급을 시작한다. 그쵸? 저혈량성 쇼크의 경우에는 저혈량성, 몸에 뭐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수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혈량성 쇼크라고 해요. 혈압, 맥박수, 의식 등이 정상 범위로 회복될 때까지 5분에서 10분마다 300ml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한다. 맞는 말이죠. 저혈량성 쇼크니까 혈량을 계속 맞춰줘야겠죠.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경우에는 저혈압에서는 환자의 다리를 상승시키고 호흡곤란인 경우에는 머리를 상승시키는 등 적절한 환자의 자세를 취한다. 이거 뭐예요? 이거 트렌델레버그. 그리고 이거는 머리 상승시키는 건 뭐예요? 파울러스 포지션. 이렇게 각각의 포지션이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질환이 왔을 때 어떤 포지션을 취해줘야 되는지도 우리 구급대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각각의 자세도 꼭 공부를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흉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환자에게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를 찾아라. 니트로글리세린은 흉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한테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급 구조사, 2급 구조사 다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를 할 수가 있는데 2급 응급구조사인 경우에는 어때요? 환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렇죠? 환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투여가 가능합니다. 자,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니트로글리세린 수축기 혈압이 120mmHg 측정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투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투여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수축기 혈압이 90이거든요. 수축기 혈압은 보통 혈압의 저하를 뜻하는 건 90을 많이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90으로 만약에 측정이 되면 니트로글리세린을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120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줄 수가 있겠고요. 분당 50회 미만의 섬액 환자, 이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을 줄 수가 없는 환자예요. 섬액 환자니까. 신부전이 없고 맥박이 80회분 측정되는 환자, 이 사람한테도 줄 수가 있어요. 신부전이 없고 이거는 맥박은 이렇게 못 줄 거면 100회. 100회 이상 측정돼야 돼요. 분.
100회를 넘어가야지 못 줘요. 그리고 3일 전에 발기부전제를 복용한 경우, 발기부전제를 복용한 경우에도 니트로글리세린을 줄 수가 없는 금기 대상입니다. 그런데 3일 전이에요. 3일 전, 72시간 전이에요. 자, 발기부전제가 뭐뭐가 있죠? 비아그라, 그리고 레피트라, 시알리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비아그라랑 레피트라, 얘네는 24시간. 그리고 시알리스, 얘는 48시간. 만약에 이렇게 발기부전제를 복용을 했다, 이런 복용한 사람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니트로그리세린을 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언제예요? 72시간 전에 복용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줄 수가 있겠어요. 답은 몇 번이다? 2번. 줄 수 없는 경우는 2번이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쭉 해설해 보시면 금기증을 잘 써놨으니까 금기증 다 읽어보시면 되세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의 약물 투여 중에 니트로글리세린이 1급, 2급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신시내티 병원 전 뇌졸중 선별검사 CPSS의 항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자, 앞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앞면의 편측 하수, 그리고 팔 들어보세요 해서 팔의 편측 근력 저하, 그리고 발음 이상 뭐 따라해보세요 해서 발음이 이상하거나 어눌하다 그랬을 때는 양성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혈중 포도당 수치는 뭐예요? 얘는 뭐 말하는 거냐면 얘는 LAPSS라고 해서 로스앤젤레스 병원 전 뇌졸중 선별검사를 말해요. 뭐 나이도 보고 포도당도 보고 뭐 침대에만 누워 있었냐 아니었냐 뭐 이런 거 보는 그런 검사죠. 자, 그래서 답은 뭐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빼고 답은 2번. 뇌졸중 선별검사가 CPSS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뇌졸중 중증도 평가 CSTAT 가 있죠. 그죠? 뇌졸중 선별검사에서 넘어가면 뇌졸중 중증도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신시내티 뇌졸중 중증도 검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NIH, SS, 미국의 그 뇌졸중 척도 검사. 그쵸? 뇌졸중 척도 검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CPSS도 있고요. 요거 LAPSS도 있고 각각의 척도들, 항목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선별검사 있는지.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 중 심폐소생술 유보가 가능한 현장 상황으로 옳게 짝지어진 거를 고르래요. 자, 이거 딜레이. 좀 지연시킬 수 있다. 이게 가능한 현장 상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경직 2개 이상 관절이 확인이 됐어요. 자, 이거는 사실 이제 거의 사망이나 마찬가지다. 사망에 준한다. 그래서 조금 지연을 시킨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후경직 2개 이상 관절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건 2개 이상 관절 기억하시고요. 사후경직만 있다고 해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관절에서 확인을 합니다. 시바는 뭐냐면 이제 몸에 있는 자줏빛 멍을 말해요. 다 아시죠? 그래서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자가 사망을 해서 누웠어요.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정체가 되잖아요. 혈액이 밑으로 다 가라앉아요. 혈액이 정체가 되면서. 그래서 등이나 이렇게 엉덩이 쪽에 이런 식으로 혈액이 고이게 되죠. 얘네가 이제 썩기 시작하면 이제 적색이나 아니면 검은색, 푸른색 이렇게 멍처럼 보라 색깔의 멍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사망 시간이나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어떤 자세를 맨 마지막에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거나 수사할 때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죠, 시반을. 자, 부패, 시치 변색, 변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진 환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진 환자도 심폐소생술 유보에 추가가 됐어요. 2023년에. 그래서 문제를 또 넣어왔죠. 그래서 답은 뭐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포함된다. 답은 4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심정지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감별 진단으로 OHOT가 있어요. OH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자, H는 뭐가 있냐?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이네. 옳은 것. 옳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T가 있고 H가 있죠. 그쵸? 폐색정진이랑 심근경색은 똑같아요. 트롬보시스 둘 다 경색이 됐고 막혔다는 뜻이죠. 그런데 폐색정진은
펄모너리 엠볼리즘으로 되어 있고요. 심근경색은 뭐예요? 심근경색은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해가지고 이제 관상동맥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중독은 뭐예요? 톡식. 그럼 얘네는 다 뭐예요? 저산소증은 뭐예요? 하이폭시아. 그래서 답은 3번. H로 시작하잖아요. 얘 혼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OH, OT 골라라 라고 하면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이니셜이랑 이제 의학용어, 의료용어들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중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태어나자마자 시행하는 아프가 점수 중에 즉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점수는 얼마인가? 자, 이것도 제가 문제를 내면서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어요. 많이 속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말했죠. 딱 떨어지는 답을 좋아하는데 지침에 겹쳤어요. 자, 4점 이하. 지침에는 4점 이하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에서 6점까지는 다소 질식된 상태, 그리고 7에서 10점까지는 이제 건강한 상태,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4점이 겹쳤어요. 4점이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하라는 거야. 뭐 그러면은 치료를 적절한 치료를 하라는 거야 뭐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다른 데 보면 4점 미만으로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우리 지침에는 4점 이하로 나와 있고 겹치기는 했으니까 저의 추측으로는 4점으로 문제를 내진 않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뭐예요? 즉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점수는 몇 점? 3점 이렇게 되어 있죠. 아프가 뭐뭐 뜻하는 거 다 알아야 돼요. A, P, G, A, R 다 뭐 뜻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모르시면 밑에 쭉 보시면 됩니다. A는 appearance, 외관, 그리고 P는 pulse, 맥박, G는 뭐예요? G는 grimace 해서 반사, A는 activity 해서 활동, R은 respiration 해서 호흡,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그냥 아프가라고 붙인 게 아니라 각각의 다 이니셜이에요. 이니셜. 얘네 다 이니셜. 그래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구급차 내에서 응급분만이 일어날 수 있고, 응급분만이 일어나면 신생아 아프가 점수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가 점수의 각각 단위를 알고 계셔야 돼요. 0점, 1점, 2점으로 줄 수가 있죠. 이렇게 단계별로 줄 수가 있다. 자, 신생아 소생술 단계 중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생아 소생술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 문제를 낸 거죠. 자, 신생아 소생술의 1단계는 뭐예요? 1단계부터 틀렸어요. 1단계는 심정 마사지가 아니에요. 환기라 그랬죠. 환기. 일단 신생아의 어떤 그 소생술의 1단계는 환기인데, 정말 제일 먼저 1단계는 뭐냐면 보온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 확보를 해주고요. 기도를 열어줘. 호흡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산소 투여도 해줘요. 이 기도 청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벌브 실린지라고 보신 거 있을 거예요. 벌브 실린지. 풍선처럼 생긴 이렇게 벌브 실린지라고 된 걸로 신생아가 태어나면 입이랑 코 주위를 막 이렇게 흡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어주고요. 이게 1단계예요. 보온, 기도, 산소.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다. 심박수가 분당 100회 미만이야. 심박수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올라오네. 100회 미만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헐떡호흡과 무호흡이 있어. 헐떡호흡과 무호흡이 발생을 했어요. 심박수가 100회 미만이고 호흡이 막 좋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양압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백벨비 마스크 같은 걸로 이제 양압환기를 시작을 해요. 밑에 다 있어요. 해설 보시면 돼요. 자, 백벨비 마스크로 이제 양압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정박수가 더 떨어져요. 60회 미만. 양압환기 했는데도 60회 미만이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지가 않아요. 심박수가 계속.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기계적 양압환기 시작하고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을 이제서야 시작을 하죠. 가슴 압박 몇 대 몇? 3대 1. 그쵸? 이게 3단계예요. 여기서 이제 가슴 압박하고 기계적 환기 기관 내 삽관을 해서 100%의 산소를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실상적으로 체온 다 하고 기도 확보하고 그리고
산소도 주고 했는데 안 되면 이제 그제서야 기관 내 삭관하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하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3대 1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응급제대. 만약에 수액을 주게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응급제대 그 정맥 혈관을 제대정맥을 써요. 그래서 응급제대 정맥 혈관 삽입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단계에 이거 다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 소생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에피네프린을 정맥출혈을 고려합니다. 마지막에 약물을 쓰는 거예요. 막 성인처럼 그렇게 약물을 막 펑펑 쓰지 않아요. 마지막에 에피네프린은 제일 마지막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1단계는 뭐 벌써부터 심장 마사지 했어요. 틀렸죠? 2단 내 기관 내 삭갑 100% 산소 공급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3단계였죠. 보온 기도 청소는 1단계였어요. 그리고 요거 심장 마사지는 이게 3단계였죠. 답은 뭐다? 4단계. 4단계 마지막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약물 투여 4단계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소생술에 대해서 하시면 되고요. 양압 판기를 할 때는 만사가 또는 35주 이상의 후기 미수가는 21% 그리고 미수가 35주 미만 미수가에게는 저농도 21에서 30%로 초기 소생술 때 시작을 하고요. 처음부터 막 100%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양압 판기를 할 때는 처음에는 21% 또는 30%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본격적으로 주기 시작할 때 100%의 산소를 투여를 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 초기부터 막 100%를 주지 않아요. 이거 추가됐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 외상성 심정지의 원인과 치료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밑에 해설에 보시면 외상성 심정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저혈량증, 긴장성 기흉, 심낭압전, 저산소증 이렇게 있어요. 외상성 심정지 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원인과 치료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래요. 자, 이거 딱 보시면 알죠. 저혈량증 뭐예요? 뭐 아까 말씀드렸죠. 피나 뭐 아니면은 뭐 전해질이나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게 저혈량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혈량증인데 기도유지를 왜 해요? 물론 기도유지를 해야 될 수 있지만 이게 본격적인 치료는 아니죠. 저혈량증에는 수액을 공급하거나 수혈을 하는 게 맞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 자, 긴장성 기흉은 뭐냐면 폐에 압이 올라간 거예요. 폐에 압이 올라간 걸 긴장성 기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성 기흉일 때는 심낭천자를 하는 게 아니라 바늘을 삽입해요. 바늘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흉관 삽입을 하는 게 치료예요. 그래서 1번과 3번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이 틀렸기 때문에 얘도 땡. 자, 심낭압전은 이제 심장 안에 공기나 혈액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찬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심장의 감염이나 아니면 눌리거나 이런 어떤 외상적인 일들 때문에 심장이 눌려서 그 안에 이물질이 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빼줘야 돼요. 그래서 심낭천자를 시행을 합니다. 심낭천자를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아예 개용술을 해서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심장을 누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저산소증일 때는 뭐예요? 저산소증일 때 기도 유지하고 기관 내 삭관하죠. 그쵸? 그리고 저산소증일 때 산소 주고 기도 유지하고 기관 내 삭관하고 이거랑 바뀌었네요. 그쵸?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증 외상의 손상 기전에 따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손상 기전이 있는데요. 이 손상 기전에 따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이 있고, 그리고 고위험 교통사고가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충돌로 나가 떨어짐, 그리고 오토바이 뭐 30km 이상의 속도, 아니면 폭발에 의한 직접적 영향, 막 이런 여러 가지 손상 기전들이 다 있잖아요. 그쵸? 알고 계시죠? 근데 추락, 성인은 6m 이상, 건물 3m 높이 이상, 요거는 맞아요. 자, 또 추락, 소아 1m 이상, 건물 1층 높이 이상, 이거 맞아요? 소아는 3m, 그리고 건물은 2층 높이. 그래서 답은 2번. 일단 2번 적어놓고. 자, 고위험 교통사고, 차체 눌림 찌그러짐 30cm 이상. 이 차체 눌림 찌그러짐이 30cm 이상이건 내부 찌그러짐 말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40cm가 또 있잖아요. 차체 찌그러짐 45cm 이상 또 있죠. 이 차체 눌림 찌그러짐 30cm 이상과 45cm 이상이 있어요. 이 30cm 이상은 내부가 찌그러진 거, 내부가 30cm 이상 찌그러진 거, 45cm 이상은 외부부터 찌그러진 거,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고의형 교통사고 동승자의 사망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40번 보도록 할게요. 연부조직 손상 중에 폐쇄성 손상이 있어요. 폐쇄성 손상과 또 뭘로 나뉘어요? 연부조직 손상은 개방성으로 나뉘어요. 어떤 걸로? 출혈을 기점으로 연부조직 손상은 폐쇄성 손상과 개방성 손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 연부조직 손상 중에서 폐쇄성 손상을 찾으래요. 폐쇄성 손상 금방 찾잖아요. 피 안 나는 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자, 앞자상 피 안 나요. 그쵸? 천자상 이거 찢어졌어. 이건 피 나요. 그럼 이건 아니고. 자, 혈종 이거는 피는 안 나요. 안에서 피가 나서 고인 거예요. 그쵸? 안에서 피가 나서 고였기 때문에 개방성은 아닙니다. 이것도 폐쇄성이에요. 밖으로 피가 흐르지 않았잖아요. 이건 밖으로 피가 흐르는 거. 이건 밖으로 피가 흘러서 직접적인 압박을 해야 되는 거. 이건 지금 뭔가 안쪽에서 문제는 있지만 일단 바깥으로 피가 흐르지 않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열상은 바깥에서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안 되겠네. 기억 디귿. 답은 2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해설을 듣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시겠지만 생각보다 평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게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 해설 동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를 보고 해설을 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문제 속에도 답을 제가 되게 많이 넣어놨고 법률적인 거는 일부러 더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은 성적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사회 모의고사 해설 때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